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형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최성화라는 동인지를 보고 느낀 점이 너무 있어서 이 잡지 겸 동인지가 뭔가 결실을 거두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많은 그 감동도 느꼈고요. 또 이 동인들이 추구해왔던 그런 취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펼치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이은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은효 선생님을 위시한 최성화 동인들을 응원하고 또 이 땅에 짧은 시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진 전개되는 그런 염원을 비는 뜻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행사를 즐겁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행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금배 선생님께서 아주 귀하신 걸음 해주셨습니다. 잠깐 축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이고, 또 그립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 윤효 선생님 덕분에 듣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저녁입니다. 저는 허겁지겁 이렇게 왔더니 그냥 바로 마이크를 주네요. 우리 윤효 선생은 저기 계시네요. 어디 안 계신가 했더니 윤효라는 본명은 창식이라고 그러는데 난 자꾸 원효 발음이 자꾸 나와. 원효가 전태생이지 않았을까? 신라시대 원효가. 혹시 여러분 원효 이름 아는 분 계셔요? 네? 원효는 성은 설씨라는 걸 알죠. 아들이 설총이니까 설세당입니다. 맹세라는 세자하고 당간지 조할 때 쓰는 당자 설세당이 원효예요. 이 나라에서 원효는 모든 사상 이렇게 우리나라 문자적인 사상에 맨 꼭대기 원효가 있거든요.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윤효는 원효가 아닐까. 자꾸 발음을 자꾸 윤효보다 원효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배꼽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또 여기 보면 그 작은 시약 최성화 동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 윤효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소월이니 김한선이 하여간 이 나라의 근대사에 큰 인물들이 있었던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오산학교. 그렇죠? 오산학교 교장은 이제 홍경희 같은 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산학교에 교장을 했으니까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그 맥만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집을 실행도 볼 줄도 모르고 글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를 짧게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100m 선수죠. 9.98 9초 런던 올림픽에서 9초 국삼을 뛰고서 30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600억을 벌고. 그런데 남들은 2시간 넘게 뛰고 100리 넘게 뛰어도 몇억 벌기 어려운데 눈 깜짝할 새 뛰고서는 그냥 몇백억씩 버는 게 우사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들으셔도 허영자 선생은 삼국지 6권 읽은 감동보다도 2줄 시에도 빠져서 시인이 됐다고 늘 고백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정말 스피드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짧은 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짧은 시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마라톤 선수보다 100m 선수한테 더 값을 쳐주냐.
뛰느냐 하면은 짧게 그렇게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라톤 저도 한번 하지만은 전 100m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대세예요. 짧게 하라고 2초만 한다고 2초 넘었죠? 예, 2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 글씨를 보니까 이때 사막 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난 사막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막 투라는 시를 보면 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분명 여기서부터 사막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상이 있다. 오히려 말하자면은 낯설지가 않았다 이거야. 오히려 낯익었다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라는 게 이제 그 마지막에 제 이근배 돌판 시작법에 보면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라는 게 있습니다. 9번째. 거기에 맞게 썼어요. 황야에서 그동안 황량한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모래바람이 이는 저도 그 타클라마칸 사막도 가고 명사산도 2번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낙타도 타보고 월화천도 가보고 그랬는데 또 뭐 누구야 해초가 왕호천 중점 발견한 페로라고 하는 그 도그럽자죠. 프랑스 도그럽자가 1907년인가 했던 그 방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사막이라는 게 저하고 또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1958년에 서울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명동을 갔다가 공초 오상무 선생이라는 분을 배웠는데 그분이 나한테 필명을 하나 지어줘. 뭐라고 지었죠? 모래사자 생천자. 그래서 오아시스 사막의 샘이 내가 하도 좀 사람이 못돼 보였나 봐요. 사막의 샘이 되거라. 그래서 색백집베르가 그런 말을 했죠. 사막은 왜 아름다워? 어딘가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마 원효 선생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시단에 한국 시에 오아시스 원효께서 아주 건필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윤효 선생님은 이름이 창식이죠. 효라는 이름은 서정주 선생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라. 그래서 이제 지금 새벽이 잘 뜨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설래 시인의 초대 시인낭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느티나무 윤효. 잠시 앉아 허리를 펴거나 둘러앉아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던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 그 자리에 새마을 회관이 들어섰다. 준공식 날 면장이 오고 군수가 오고 국회의원이 왔다. 오색 테이프를 끊고 사진을 찍었다. 동네가 훤해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읍내 창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길을 잃었다.
들녘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소들도 음매 목을 놓았다. 빙어 축제 윤희로 얼음판 위에 발자국들이 어지러이 찍히고 다투어 구멍이 뚫렸다. 이내 환호가 터졌다. 몇 차례 또 몇 차례 이어졌다. 그리고는 잠잠해졌다. 더 이상 환호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먼저 끌려 나온 빙어들이 얼음판을 두들겼던 것이다. 온 몸을 내던져 두들겼던 것이다. 온 몸을 내던져.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윤효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최서진 선생님 좀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이윤효 선생님 말씀만 하실 건데요. 왜 나오시라냐면요, 제가 이 희재 배꼽의 시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최서진 선생님이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자 이영우 시인을 오늘까지 합해하면 한 서너 번 뵌 것 같아요. 따라서 허교를 하지 않는 사이이고, 오늘 또 패널로 등장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배웠어요. 우리 이영우 시인께서 이렇게 저돌적이시고 하시는 줄을 제가 짐작을 못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밑그림을 그리거나 함께 그리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영우 시인께서 주제하시는 대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집을 내보면요, 뭐 출판 기념이라고 하면서 한다는 얘기들이 덕담에 나오고 시 좋더라 그러고 뭐 낭송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한번 깨보고 싶어서, 저 사람이 책을 냈는데 정말 저 사람 쓴 거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좀 치열하게 읽어드리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시를 볼 때는 좀 지독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독후감을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배꼽에 나타난 이윤효의 시작법. 아마 저희 그 유인물은 없을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자, 형태적으로 보면은 130쪽 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는 총
70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일부가 17, 일부가 15, 15, 10 아주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흐트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배치한 시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설은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영근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분석을 해봤어요. 제목을 분석을 하니까 1어절이 46수가 나오고 2어절이 30수, 3어절이 3수가 나와요. 부제를 담긴 12수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쫙 흐트러 봤어요. 그러니까 83호근이 중에서 93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문화와 문명어가 25회 나오고 시간 공간어가 19회 나오고 간접어가 11회 나오고 사람과 직업에 관련된 게 11회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는 잘 안 나오는데 6회 나오고 관용사와 부사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으로 볼 때 윤효라는 사람은 시를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상어절을 넣지 않는다. 두 번째, 대부분 명사로 끊는다. 그 다음에 문화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시공을 운영하는 폭이 넓다. 부제를 붙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친근한 사람만 제목이나 부제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호 선생님의 시집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친해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는 이따금씩 정답을 강조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시를 다 분석해 보습니다. 해보니까 산문시가 6수, 1년부터 12년시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시가 일행 1년이고 가장 긴 시가 12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12년 해봤자 일행 1년이니까 12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행을 연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 윤호 선생의 시가 아주 간단 명료한데 이 단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그 변화를 꾀하는 거는 뭐냐면 행 길이를 조절해요. 그래서 어떤 행은 맨 위에 한 거, 맨 끝에 행을 길게 하고 나머지를 짧게 하거나 안 그러면 이은 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1년을 길게 해서 뭐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당연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이은 씨 같은 예를 들면 1년이 2행이나 2연이 2행이고 그 다음에 2, 3, 2, 5, 3, 4, 4, 1, 6, 7, 7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단조음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집에 나오는 시를 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총 1498어디가 나옵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는 될 거예요. 천이 854어디가 나오고 용언이 486, 그 다음에 수식어이 158어디가 나옵니다. 자, 이걸 빈도수 나누면 것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라는 이 의존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시집의 특징이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것이다가 많이 나와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것이다를 쓰면 죽여버리거든요. 제일 글 못 쓰는 사람들이 문장 것이다 쓰는데 이건 시라서 또 달라요. 근데 3분의 가는 경우는 그런 거고, 그럼 것이다가 왜 쓰느냐? 이제 여기 잘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말하는 어떤 그 어조를 객관화시키고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런 17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단위로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언. 예, 있다 66. 그런데 재밌는 건 없다는 건 별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하다. 없다는 점이 그러니까 19번밖에 안 되죠. 그럼 이런 걸 보면 그 시인이 가진 무의식 같은 게 굉장히 표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있다 하다가 많이 나오고, 긍정어가 부정어인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보조용은 한다가 나오면서 체형원의 그 거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수식어 분석이죠. 그런 한이 이런 순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저라는 그런 단정적인 거죠, 그죠?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식구를 분석하면은 이 감탄사 부사 지목 158회 중에서 그가 37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하면은 확실한 걸 이렇게 지향하는 심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자. 이 화자라는 거는 이제 나 이 얘기가 있고 가족 얘기가 있고 사회 얘기가 있고 세계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화자와 개체적인 화자가 구분이 안 돼요.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이 시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면들이 이런 거라는 거를 화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뭐 절대적이고 상대적이고 뭐 과거, 현재, 미래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시간은 희노애락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의수세보의 사상학에 나오는 어떤 시간 개념인데 저는 그걸 가지고 시학 쪽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뭐냐? 공간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열 받는다, 뭐 화가 침다듯이 이렇게 화나가 나고 슬픈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길기로 이렇게 즐기는 게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 방향성을 쭉 찾아보니까 윤여 시인의 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느려요. 느긋해요. 느긋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느긋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느긋하고 내려가는 것도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게 화가 나서 병이 되지만은 야 이렇게 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만 선생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성과 정을 다르게 구분했는데 급박하게 나타나는 걸 정이라 그러고 이 순동하는 걸 서서히 나타나는 걸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호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성을 잘 살려냈던 그런 성을 제대로 시감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잔잔합니다. 그래서 별로 화 안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은한 희노애락이 이 5분 시집에 만년에 평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또 즐거움을 나타내는 게 분노나 슬픔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럼 기타는 뭐냐면 굉장히 관조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적이거나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이 기타가 이 희는 어쨌거나 이 긍정적인 이 즐거운 거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윤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시간관념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 공간도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공간은 별게 아니고 우리 몸이 이 접하는 공간은 딱 두 개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공간.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내가 내면 공간이고 안 되는 공간이 사회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 두 공간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설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앞대하는 공간과 사회가 개인을 앞대하는 공간, 대등한 공간, 기타 이렇게 뭐 조화로운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배꼽에 나와 있는 공간은 이 대립하는 공간은 20회 정도. 이 대립은 주로 사회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는 많이 이쪽에 화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조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배꼽의 시작곡은 첫 번째 명사로 끝나는 짧은 제목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영과 힘 변화로 짧은 시의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한다. 있다와 하다 중시한다. 그와 그론이 강조된다. 균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살핀다. 안전된 정서와 경건하고 조화로운 어떤 세상을 영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 작곡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살핀 윤호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은 좀 즐겁게 같이 놀라고 이렇게 마련한 자리니까, 자, 제 말씀을 잘 듣고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빨리 잘 피우시는 분들이 상을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시집의 첫 작품은 고마리꽃이고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길습이에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작품에 나오는 맨 마지막 시어를 찾아서 바로 답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작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시집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단어를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시는 분 손 드시고. 아, 예, 크게 다시 한 번 더. 윤효 배꼽 만세. 예, 자, 같이 우리 한번 윤호 배꼽 만세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자, 다시 윤호 배꼽 만세. 예. 자, 목소리 좀 크게 다시. 윤호 배꼽 만세. 예, 자, 이영수 선생님 나와서 상금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1부를 끝내고 2부를 넘기기 전에 오늘 2부를 진행하실 선생님과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고전을 전공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참 모시기가 어려운데 기말 채점 끝나고 바쁘신 예정에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멘트는 제게 아니고 홍사성 선생님한테 제가 빌렸어요. 대신 감사드리고, 자, 이분을 이야기할 때 다양성을 빼고 이분을 이야기하지 말라. 한양대 박수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십시오. 이분을 빼고 외국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성결대 이용식 교수님.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우리 강동호 교수가 맨날 막내라서 사실 이용식 교수님보다 위인데 제가 또 막내로 돌렸어요. 저기 이분을 빼고는 인간성을 이야기하지 말라. 관동대 강동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즐겁게 해주실 우리 가수 신재청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박수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이영호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밀이라는 이름이 되게 낯설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는요, 수일 또는 수필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잘못되는데요. 특히 시에서 나오는 수밀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잠시 웃음이 나온 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이제 눈길이 지금 보였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고전 연구자예요. 그리고 산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와 고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대부분이 시인 선생님들이신데, 이제 시와 산문,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이제 낯선 그런 어떤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낯설게 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의 자리에서는 제가 되게 어색한 사람이지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시인의 자리에서는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긴장도 완화하는 겸 해서 오늘 저 신재창 가수님이 이렇게 이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효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2부에 지금 여름 순서가 있고 중간에 이윤여 선생님의 시를 노래할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한 두세 곡 정도 제가 작곡한 시를 준비했습니다. 징계 비가 내리네 속 시원히 기도 못되고 속 시원히 눈도 못된 거 부서지며 맴돌며 자취도 없이 내리는 그대여 어두운 세상 천지 하루는 진눈깨비로 부서져 내리다가 잠시 한숨 내뿜는 불꽃인 그대여 자취도 없이 내리는 그대여 어두운 세상 천지 하루는 진눈깨비로 부서져 내리다가 잠시 한숨 내뿜는 불꽃인 그대여 어두운 세상 천지 하루는 진눈깨비로 부서져 내리다가 잠시 한숨 내뿜는 불꽃인 그대여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아, 네, 또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이라는 시도 제 음반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알려주지 않고 또 누가 봐주지 않는 혼자 피고 혼자 치는 저런 들꽃도 시집 속에 고이 있길래 또 노래를 만들어서 밖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치 시를 쓰는 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들려드리고 준비된 낭독으로 시인께서 낭독한 곡 한 편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고 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고 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한때는 시를 꿈꾸는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 들어갔거든요. 이건정 선생님께서 시창작론 시간에
제 시가 꼽혀서 이제 그 칠판에 그 이렇게 적고 했던 그 기억이 늘 제게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시 제목이 이제 벙어리 맵이라는 그런 동시 같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낭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인들끼리 모이면 그냥 사람일 것 같은데 저처럼 조금 떨어져 보는 분들에게는 시인은 좀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인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해서 애정을 품은 사람. 그래서 관찰 정신을 갖춘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인의 모습인데, 사실 그 윤효 선생님의 이 배꼽이라는 시를 읽고서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들을 이 시 속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어떤 시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저 윤효 선생님 모시고 일단은 그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반갑고요. 좀 영광입니다. 사실 이제 저와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처음 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산문가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시집을 사실 정독을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질문은 정말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시를 좋아하지만은 이제 시를 분석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읽고서 이제 편견 없이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질문거리를 미리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싶대요. 역시 시인이시구나. 제가 제일 그 멋있어하는 게 법륜스님의 그 증문즉설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았고, 역시 이제 시인의 세계는 신선하다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순수하게.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 시가 되게 이제 순수 서정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하는 시대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응시가 이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이영훈 선생님이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보니까 뭐 어떤 문화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아까 분석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공간이 대립공간, 어떤 문명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대립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좀 전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관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정시로서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는 마음, 이렇게 좀 굉장히 맑은 시선, 맑은 눈, 또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응시,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는 어떤 속도감이나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용한 비판 의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큰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비판,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오늘날의 어떤 서정시의 존재성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으셨어요. 신태평가라고 하는 이제 시를 보니까 그런 맥락이 이렇게 자주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그렇게 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옛것에 대한 뭐 향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느껴지는데, 그런 단절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시선이 이제 보이셔서, 그렇게 이제 어떤 오늘날과 같은 문화 변동 속에서 어떤 옛것과의 단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럼 지금 시대에 좀 잃어가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했고요.
일단 그걸 한번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아까 증문 네, 증문 축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질문자들 이렇게 질문이 길어요. 예, 역시 재밌으십니다. 유사이례로 당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도기, 전환기 아닌 당대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웠고 내일은 분명 해는 뜰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저희들의 세대가 아마 그 어떤 당대인보다도 큰 곡절을 겪고 있지 않은가. 저는 종교적인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인류사가 후세에 가면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문명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시시각각 엄습해오고 우리를 변화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편입되지 않으면 이런 당대인으로서 특히 이제 글을 쓰고 읽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이런저런 감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글을 쓰는 사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고 자라서 숙성되어 온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사고체계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보는 것이겠고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배꼽에 대한 소회들도 제가 말씀 듣자고 하니 정확하게 읽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소박하게 자라서 여기 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그 욕망을 따라서 막 이제 가는데 이제 시인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응시하고 성찰을 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보니까 이런 시구절이 있더라고요. 시 또한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본의 욕망이라고 하면 이제 돈의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돈을 찾아다니는데 오히려 이걸 거꾸로 시 또한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구절이 제게는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시인의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인의 시대적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대적 역할보다 이 감사한 일이라는 시를 쓸 때의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 노인들께서 휴지를 주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값이 박하다 그러잖아요. 리어카에 하나 더 실어 가지고 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단위에 한참 밑에 있는 기초 단위로 그 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군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러다가 퍼뜩 시가 만약에 한 편을 써서 1억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편에 1억씩. 그럼 저 같은 둔재한테 시 쓸 기회가 오겠어요? IQ 150, 200 이런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시를 쓰셔서 거부가 되시겠잖아요. 아까 사천 선생님께서 우사인 볼트 한 번 짧게 뛰고 300억, 600억 하셨는데, 만약에 시가 돈이 되면 저 같은 둔재가 어떻게 시에 시오자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시가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한테도 이러한 조금이나마 차질가 오는 게 참 고맙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인은 사실 이제 인간다움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요, 이제 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우리 모더니즘 또 계열을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조금, 그래도 저도 좀 시인과 조금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자본 문명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시인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좀 관객석에도 한번 잠깐 한번 요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문화 변동 속에서 이제 시인의 자리는 좀 어떠해야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뭐 이런 어떤 좀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시인이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할까? 또는 이런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편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제 나름은 관객과의 호흡을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살짝 생각을 해뒀어요. 분명히 손을 드는 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요 이렇게 이제 침묵이 오래되면은 어색을 하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이따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진행을 또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이영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순간 중간중간마다 퀴즈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좀 정신을 좀 맑게 하라고. 그래서 한번 퀴즈 문제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패널로 소개를 해주신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 한번 좀 퀴즈 문제 한번 청해 볼게요. 소개도 안 하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니까 퀴즈 드리겠습니다. 시집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집 100고 96쪽에는 한글날의 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단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두산, 삼성, 한화, 넥센, 롯데, 기아, KT, LG, NC, SK 들어보시죠. 이 중에서 이름을 바꾼 구단은 어느 구단일까요? 빨리 맞추시죠. 예. 자, 우리 10개 프로야구 구단 중에 근래 이름 바꾼 구단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아시는 분? 이 친구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열독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죠. 좋은 시집 같습니다. 빨리 손 드시라. 다시 볼까요? 두산.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은데요. 두산 원래 오비에서 두산을 바꿨어요. 기아요? 기아도 있습니다. 최근에 바꾼 거. 가장 최근에. 그죠? 기아를 드릴까요? KMC도 바꿨습니다. 우리로. 최근에 바꾼 거. 네, 최근에 바꿨어요. 일본에서. 역시. 시인의 기준은 다른 질문. 그러게요. 좀 다른 문제를 제가 낼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뭐 하나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사회를 보시는 박수민 교수님의 문제를 제가 다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농작물의 씨앗이나 묘목까지도 모조리 외국 회사에 팔아먹어 또다시 그를 뺏긴 우리 현실을 질타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낸 사람도 좀 자신이 없었는데요. 농작물의 씨앗이나 묘목까지도 모조리 외국 회사에 팔아먹어 또다시 그를 빼앗긴 우리 현실 질타하는 시. 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추셨어요? 네, 신민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죠. 선물. 굉장히 재미있게 네, 고맙습니다. 이영훈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프로야구가 다 관심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근래 바꾼 그 이름은, 네, 말씀하세요. 원래 문제가 식민지를 맡으신 분은 나와서 식민지를 낭송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낭송하셔야 네. 어느 분이 맞추셨죠? 자, 식민지 씨 맞추신 분은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낭송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민지 윤효. 종묘 회사들이 모조리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렸다. 아니 팔아먹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또다시 들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오가며 하루에도 12번 정신없이 씩씩하게 잘도 산다. 이 땅에 뭘 하나 심어 먹으려고 해도 그 회사에 손을 벌려야 한다. 네, 사실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작위로 오신 건데 낭송을 하시는 걸 보고서 시인은 기본적으로 낭송을 다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낭송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식민지라는 시를 읊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좀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여쭈고 싶은데요. 이게 배꼽을 보니까 어쨌든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여러 편 이렇게 있어 보였습니다.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죠. 또 지금 식민지 같은 이런 시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공교육 파괴와 관련된 것도 있어 보였고, 또 세월호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루고 계세요. 한글날에 또 음악 관련 시들, 강원랜드 이런 시들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산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좀 연안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사회 비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산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사회 비판의 메시지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막 말을 좀 많이 해야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는데, 그러니까 짧은 것보다는 좀 길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짧은 또 시쓰기 운동을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같이 이렇게 짧은 시쓰기 운동을 펼치시는 이유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서정 시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정 시가 나갈 방향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박수밀 교수님의 질문이 몇 개를 하셨는데 뒤에 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까먹어서. 네네. 앞으로는 간단하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 돈이 많은 경우와 돈이 적은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돈을 아껴 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억이 있고 한 사람은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그 돈의 한 푼 한 푼의 쓰임새를 전략적으로 아껴서 효과 있게 쓸 수 있겠는가? 제가 짧은 시를 쓰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길게 또 이렇게 서술적인 거 이런 거를 감내하지를 못해요. 제가 영화를 잘 못 봐요. 영화 자체를 보질 못합니다. 들어가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부대껴서 심신이 부대껴서 그냥 체질적으로 짧은 얘기들을 짧은 글을 시를 탐해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시해드린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10만 원밖에 없는 평생 쓸 돈이 그거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언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도 허투루
이렇게 늘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뭐 10권, 20권 장편 대하 소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한 줄, 두 줄, 석 줄짜리 짧은 시도 사랑을 주제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만 원밖에 없는 평생의 재화를 가지고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언어를 운용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다. 거기에 많은 꼭 메시지를 담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생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으려면 저부터 또 우리 이웃부터 우리들의 세계와 삶의 터전을 아까 말씀하신 응시해서 거기에서 어떤 요소들을 추출해내야 되겠다. 추출이 안 되면 시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글짓기, 장문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장문을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속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다 빠져나가고 남는 몇 개를 그대로 그냥 받아 적는 식으로 쓰는 게 저의 시 작법인데요. 이 작법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써오는 동안에 한 번도 탈선해보지 않은 저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이 늘 깨재재하고 남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을 좀 생각하다가 말씀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서정 씨의 방향성. 서정 씨의 방향성이요. 네. 서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시의 본질이 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됐는지 서정시를 쓴다 그러면 마치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조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들이 얼마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금 뵙고 있는 시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써내신 시들이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 시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분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고요. 서정에 기반하지 않은 시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서정에 기반하지 않은 시. 그럼 서정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서정의 대척점이 서사잖아요. 서사. 이야기. 물론 담시도 있고 산문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 삶에 음축된 덩어리, 정서, 감정에도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걸러지고 남은 몇 안 되는 모금의 그 생수, 그거를 우리는 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낯설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왜곡하고 훼손하고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채송화라고 하는 짧은 동의를 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13년 전에 강진에 가서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한탄을 하다가 제안을 했죠. 요즘 시들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읽을 때는 그럴듯한데 읽고 덮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시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다 말을 해버리니까, 그럼 감상자는 그 시를 통해서 어떤 여백을 충족시킬 거냐. 여백은 충족과 반대말인 것 같지만 시의 경우는 동의어이거든요. 여백이 있어야 그걸 내 정서가, 내 서정이 개입해서 시 감상의 효능을 제가 담아낼 텐데, 시인들이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럴듯해요. 읽고 나면 내가 언제 어떤 시집을 읽었지, 시를 읽었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이건 감상이 미숙해서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한국 현대 시들이 그런 거예요. 제 배꼽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아내하고 가까운 어느 교장 선생님 얘기예요. 실제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어느 국어 선생님이 시집을 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시집을 선물을 해드렸겠죠. 그래 이제 받아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꼼꼼히 읽고 어느 날 이제 그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십시오 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몇 번씩 읽었는데 모르겠더라. 그 시집을 낸 선생님의 답변이 현대시라 그래요. 요즘 현대시는 다 그렇게 써요 라고 국어교사가 답변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럴 거면 뭐하러 책으로 내, 지들끼리 돌려 읽고 말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육성입니다. 육성. 제가 짧아서 고차원적인 시를 이해 못하는 측면이 물론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시는 서정시고 그리고 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좀 조리 있으되 줄여서 쓰는 게 좋겠다. 한 생각을 10줄로 늘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이것이 제가 쓴 시를 위하여라고 하는 연작의 1번입니다. 한 생각을 10줄로 늘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이제 작법 공부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글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작법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보다도 더 작법의 원리를 꿰뚫고 계세요. 그 작법의 원리가 20자를 200자로 늘리기는 좀 쉬운데 200자를 20자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은 거기에 남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런 정신의 뼈대, 이제 어떤 영혼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어떤 글이 된다라고 제가 배웠는데 그러한 층위에서 짧은 어떤 시쓰기와 좀 연관 지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시사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좀 선생님이 이 짧은 시쓰기 운동이 또 동인들 또 이런 선생님들의 운동이 이제 21세기에 좋은 흐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또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또 잠깐 한번 중간에 좀 기분 전환할 겸 노래 한번 한 곡 같이 떼창 한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저 기타 치는 또 가인이 계시니까요. 정말 저희 로망인데 그 노래는 이제 이용우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부르면 한번 좋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이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올릴 수 있나요? 진짜? 가사가 올려지나? 저도 이 후렴구는 잘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수의 연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려나요? 네, 조용하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같이 하시죠. 저도 강물 같은 너를 품고 사는 사람 주인인 것 같아요. 알게 되지 내려오던 그 사람은 내려도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 불안하며 부둥켜 안은 채 끝까지 정들어가는지 외로 보면 절절대고 사랑이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냥 그 공연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노래를 좀 좋아해서 이제 가끔 듣는데, 제가 이제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다가 이제 비교격이니까 사람이 꽃만큼 아름다워 이런 어떨까? 아니면은 사람이 꽃처럼 아름다워 이렇게 좀 비교격보다는 뭐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동등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연과 인간을 조금 동등한 관점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축사에서도 그 여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왜냐하면은 또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여행에 대한 그런 시가 또 되게 이제 많이 보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쪽 연안박전 열하일기를 열심히 또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좀 와 닿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여행 관련 시편들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편 이렇게 이제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행 일단은 선생님 좀 먼저 한번 이렇게 좀 그 여행을 다녀오셨으니까 그 여정하고 좀 소회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별하면 제가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정주하는 취향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를 저도 이제 작파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 우리 선배 동료 또 후배님들 사막TV라는 이름의 여행단이 꾸려져서 거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올해 8월 30일 날 바이칼 몽골을 가서 9월 9일 날 오는 9박 11일 여정의 4번째 사막팀의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첫 번째 다녀와서 쓴 실크로드 여행 시집 사막에서 열을 김금영, 김영재, 김지현, 김추인, 윤효, 이경, 이경철, 이상문, 이정, 홍사성, 이게 두 번째 갔다 와서 쓴 책인데요. 중앙아시아 여행 시와 산문, 다시 사막에서 열을, 제가 이분들 성함은 호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설가 김우남, 시인 김금영, 김영재, 김일현, 김지현, 김추인, 윤효, 이경, 이경철, 최도선, 홍사성, 소설가 이상문, 이정, 12분이 다녀와서 이런 책을 묶어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인 소설가 12인의 오직이행 참화고도에서 열을 이 두 번째 권에 냈던 12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소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그럼 같이 한번 아울러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소 체험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여행 다니실 때 뭐 좀 특별히 좀 어떤 시인의 눈으로도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 게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보니까 사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셔서 이렇게 사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번 걸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요. 다녀와서도 좀 우스운 게요. 이 12명하고 제가 이제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이제 친구분들인데요. 여행을 가보면 전혀 작가적인, 시인적인 시선은 전혀 노출이 안 돼요. 그냥 마시고 먹고 까불고 희덕거리고 그냥. 근데 다녀와서 써놓은 작품들을 보면 이게 책으로 묶여서가 아니라 놀랍거든요. 와, 이게 시인들이 촉수를 함부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면적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소설하시게 놀라곤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좋은 점은 저희들끼리 다니다 보니까 다른 타인들하고 섞여 있지 않고 12명이 한 버스에, 한 식당에, 한 호텔에 늘 같이 있다 보니 저희들끼리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사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막팀을 따라서 사막을 처음 가봤어요. 물론 사막에 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추인 형님께 많은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지만 실제 가서 목도하니까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 옆에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폐허라는 단어를 연상하실 텐데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나무면 나무, 사람, 집 모든 것들이 지상으로 가장 낮은 땅 위에 내려앉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을 한 번 다녀왔지만 사막에 대한 시들은 사막 연작이라는 이름은 달지 않고라도 사막에서 비롯된 사유가 많은 작품들로 개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사막에 대한 정서가 그 선생님과 왠지 그 닮아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어떤 사막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음, 무소유, 무슨 집착이 필요 없고 뭐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길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긴 거를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좀 선생님과의 이렇게 좀 어떤 정담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영훈 선생님, 이거 마지막 폐회 전에 저한테 잠깐 마이크 주실 수 있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좀 진행을 이제 조금은 더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이영우 그 시인께서 우리 여기 지금 패널을 초청한 이유가 선생님의 이제 시가 보니까 좀 본인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한 시에 어떤 것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끼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고전 연구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한 시의 작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시간상 너무 이제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 이영우 선생님 이렇게 한번 문제 또 기분 전환 겸 문제 한번 내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자막을 제가 만들어서야 되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집을 빨리 찾으시는 분이 그냥 그 선물 받아가십니다. 자기 토속에 관한 문제예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거나 놓여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퀴즈를 가르쳐 드려야.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서 있거나 놓여 있다. 네 글자. 뭐 하다. 그럼 두 개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좀 쉽게 내셔야 되는데. 저는 시인 선생님이라서 아시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삼봉우리를 뜻하는 충청도 말은 무엇일까요? 삼봉우리를 뜻하는 충청도. 날맹이 맞습니다. 충청도 선생님이시죠? 충청도가 고향이신가요? 예. 근데도 만지는지? 예.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어디 가세요?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저도 그 말을 좋아해가지고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구나. 저 퀴즈 내신 김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저 경계론으로 읽는 한방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린터인데 어디 있어? 저는 없는데. 아, 네. 자, 조금은 좀 이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도 좀 한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제 그 시의 작법 중에 경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우리 저 선생님이 한번 시와 이렇게 한번 전맥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예, 저기 그 젊은이들은 시를 써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대세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시를 쓰면 되고, 또 특히 시가 이렇게 요술스러워진 이유가 지금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한문은 몰라요. 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압축의 미학을 아는데 한문을 모르는 세대는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어떤 현실이 낳은 어떤 사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고등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시인들이 시를 쓰는데 이론적인 틀을 좀 제공하자.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뭐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 운동이 예를 들면 향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통성이라는 게 우리 시는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시라는 게 길지가 않아요. 그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틀을 주고 어떤 전통적인 어떤 맥락을 있게 해주는 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이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론이라는 거는 그 왕궁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미학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경계론을 가지고 중국의 엄청난 뭐 최고의 어떤 이론서를 쓰다가 자기 자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경계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조경과 사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조경 예, 그 어려우니까. 저기 뭐 이렇게 잘 아시니까 잘 적어놨죠. 저는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게 프린트물을 해주. 예, 그랬어요. 이렇게 잘 보시고 그 한방문이라는 그 이제 마지막 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한방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데 저는 한방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취향의 관점인데 딱 네 줄이잖아요, 그죠? 눈이 내립니다. 나무의 손에 넘어간 논뼘 위에 저물도록 풍풍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에 미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또 내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자식들에게 다 못났잖아요, 그죠? 부모님 제대로 못 모시고 뭐 이렇게 유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경과 사경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대 글쓰기에서 보여주기 하고 말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눈 내리고 남의 손에 넘어가 논뼘 위에 정보들은 이건 그냥 어떤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이제 내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조경인데 이 눈 내리는 풍경을 작가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군더더기 없이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어도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거나 요 한방눈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서 개인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가장 잘 성공을 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 그다음에 이걸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윤효 선생의 작품이 더 짧아 죽겠다는 이제 그 사실을 또 제가 이걸 하면서 경견으로 보면은 윤효 선생님은 굉장히 짧게 쓰를 쓰시는데 이 중에서도 뭐냐면은 그 어떤 사경 속에서 내 의견이 들어가 보면 이 글이 또 좀 이상해지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거나 그 짧은 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경계론 같은 거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뭐 체계적으로 글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 젊은 애들이 왜 어른들 시를 싫어하느냐 빤하거든요. 제가 많은 시인들 시집을 다 접해서 빤해요. 아까 제가 분석하는 거 보셨죠?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에 딱 보면 이 사람 다음 무슨 시 어떻게 쓸까 다 나와요. 그 예상을 딱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벗어난 유일한 분이 서중주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제 주위에도 저는 시인의 다양성을 믿지 않거든요. 천편일률이에요. 근데 제 주위에는 또 우리 그 김나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 계세요. 이분의 시는 제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는 시인이 쓸 때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작품이 똑같으면 시가 똑같아요. 한 편 한 편 다 다른데 시집으로 묶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경계론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경계론을 한 1분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좀 길어요. 뭐가 길어요? 그래서 길다고 합니다. 네. 시간적인 그런 또 뭘 좀 저한테 좀 주시면 괜찮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나눠준 또 프린트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이 경계론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시에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참만 하지 않고 이렇게 비평적인 요소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일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또 오늘 패널로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좀 전에 소개도 안 했는데 우리 그 한양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성결대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서 문제 먼저 한번 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낸 거죠? 네. 네, 그런가 봐요. 선물 있으시죠? 예. 선물 일단. 이 시집에는 다양한 형식의 시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랑잎 설법, 봄날, 폐허,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같은 시들이 실려 있는데 지금 말했던 가랑잎 설법, 봄날, 폐허, 세계문화유산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문제가 가랑잎 설법, 봄날, 폐허, 세계문화유산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시면 돼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이 뭐라고요? 산문시가 아니냐? 근데 여기 써 있는 답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짧은데. 짧은 데서 오는 힌트.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안 해. 그냥 이연으로 끝내시죠. 1년이 가장 짧은 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네. 문제 다시 내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맞춘 걸로 하고 오늘 또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 선생님 기왕에 좀 나오셔서 이렇게 좀 짧게 써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 가랑잎 설법을 중심으로 이걸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인상 깊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앉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홍식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건 다 봅니다. 간시도 보고, 네, 한문 산문도 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용호 선생님께서 소개하면서 외골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여 시인께서도 남들이 안 하시는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 뵙지만 통하는 게 많다는 생각도 했고, 여기 오기 전에 또 가까운 지인분께서 평소에 잘 그렇게 뭐 다정한 메시지를 잘 안 보시다가 갑자기 보내셨어요. 혹시 윤여 선생님 그 자리에 가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시냐고. 친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매사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 시를 대학 이후로 서정시를 이렇게 미친 듯이 읽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너 번씩 읽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책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참 꼼꼼하게 읽는, 시를 읽는 재미를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괜히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읽고 있다는 나 자신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래서 뭐 말하기 전에 오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긴 말을 했습니다. 읽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기획 자체가 윤여 선생님의 시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읽으면 좀 더 다채롭지 않겠나, 혹은 시인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현대 서정시를 읽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들, 지금 서정시를 쓰시는 분들이 혹은 놓치고 있거나 혹은 감각의 어떤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관물인데, 한자로서 관물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철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세상을 제대로 읽어야지, 이런 논의에서 왔고, 그래서 관물인데 그럼 어떻게 읽을까? 막 내용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될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물의 본질을 못 다가갈 거라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치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사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내게 되는데, 결국은 철학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 세계에 던졌던 겁니다. 근데 시인들이 보니까 철학자가 그 한 말이 시인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소강절 이후에 수많은 중국의 시인들과 우리 조선의 시인들이 이 사람의 시학을, 아까 이론들, 철학적 이론들을 시학으로 가져와서 시쓰기에 담게 되는데, 그걸 지금은 관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시들은 이 관물론의 범주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이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윤여 시인이 이번에 낸 백곡은 아마 읽으면서 윤여 시인이 한시를 전공했거나 한시를 즐겨 읽었거나 혹은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한시를 교육받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시나 지금의 서정시나 언어를 표현한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는 출발이 서정시였고 끝도 서정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았지. 한시의 출발을 보통 중국에서 시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경이 특별한 책이 아니라 공자라는 분이 그냥 시중에 떠들고 있는 시를 그냥 채록한 겁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건 16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것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시인들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오늘도 아까 윤여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자님도 계속 얘기했던데, 시는 옛날 시들은 그냥 말만 하면 시가 됐는데 요즘 막 미친듯이 고민하고 막 갈고 닦아야 시가 된다. 그래서 시의 본질을 다가가려면 지금의 모습들 많이 버리고 돌아가 있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한시도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체들이 나오는데 긴 건 굉장히 깁니다. 오시 같은 경우는 엄청 길죠. 서사성도 많고 그 안에서도 서정시 요건도 다 갖춰지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한시의 꽃은 뭐라 그래도 근처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 절구. 네. 보통 5자로 쓰기 때문에 5원절구라고 그러고 7자로 쓰기 때문에 7원절구라고 합니다. 5자로 4줄이니까 20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 굉장히 짧은 것 안에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지상의 그 시를 가지고 이 시가 왜 함부로 쓸 수 없는 시인지 막 이렇게 시 한 글자만 가지고도 막 얘기했던 글들이 여기서 짧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조금 더 편하게 하시되 조금만 짧게. 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해서 근처시라고 최근에 찾아낸 시도 짧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자 내에서 시인의 감성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시의 본질로 다가간 가서 찾아낸 길이 결국 짧고 그 안에 감각적인 뭔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단련하고 단 사람들은 단련한지 모르게. 그래서 아까 초입에 윤요 시인께서 얘기했던 것 수많은 생각들을 한 문장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근데 그렇게 단련한 게 보이지 않게끔 막 애쓴 게 보이지 않게끔.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쓰려면 쉽지 않은, 굉장히 그냥 슥 지나갈 것 같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면에서는 한시랑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한시가 그 시를 바라보고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지금의 윤요 시인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들이 있었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가랑잎 설법이라는 말이 제가 쓰려고 하는 관물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랑잎이 보여주고 있는 그 경물들만 슥 보여줬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 가랑잎이 던져주는 메시지, 설법을 읽어냈던 것들은 예전 시인들 그 한시에서 관물을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비유들과 굉장히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나뭇잎은 모두 땅에 빛깔을 하고 있다. 늘 푸른 솔잎도 제 빛깔을 그렇게 바꾼 뒤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굉장히 짧지만 오래도록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매화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풍경이에요. 매화나무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밤새 쌓인 눈 지그시 밀치고 늙은 매화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밀어 올리자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누구는 기사를 써내려갔다. 또 누구는 젖은 눈으로 합장을 했다. 설레발 그렇게 여러 날 이어졌으나 나무는 매무새 한번 추스르지 않았다. 굉장히 서름시지만 한시로 붙여도 한시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감물이 굉장히 많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경물만 이렇게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매화꽃 폈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케치하듯 썼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화나무의 이미지들을 좀 더 새롭게 시인의 눈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 한시 한 편을 읽는 5원절구 한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하지만 깊고 짧지만 넓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인이 나무 같은 자연물에 굉장히 를 이렇게 썬 시들을 보면 특히나 더 한시와 맥이 많이 닮아있는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한시라는 형식은 죽어도 그 장르는 사라졌지만 한시를 통해서 시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던 그 과정들, 그 노력들, 그렇게 얻어낸 어떤 과정들이나 의미들은 어떤 식으로는 이어지는구나. 제가 한시 공부할 때는 하거나 이렇게 한시 관련해서 논문 쓸 때는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서정시 한 편과 연결해서 읽으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선생님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시인들로 모이는 자리에 왜 한시에, 그것도 한시 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나를 불렀을까? 나를 좋아하신다면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근데 윤여 선생님이 직접 사인하신 책을 보내주신 책을 받고 한참을 미뤄졌어요. 아직도 내가 이 낯선 환경에 아직 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 책이 서또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읽다가 굉장히 고마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여 시인님께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은 우리 이영호 사회적인 시인이시잖아요, 그죠? 이영호 시인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시인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서정시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얄팍한 눈으로 시를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재촉을 해서 죄송한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8시 전에는 마쳐야 되는데 진행병 때문에 재촉을 드렸습니다. 되게 죄송하고요. 그러나 또 오늘 또 좋은 말씀 어쨌든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확실히 낭독은 시인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한번 패널분 이렇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 글을 좀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좀 쓰신 글을 좀 또 이렇게 정성 들여 써주셔서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좀 시간상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패널을 모셔야 될 텐데 이분은 뭐 평론가이자 또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동무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 전에 퀴즈 한번 또 내세요. 네. 여기 있자. 네. 안녕하세요, 강동우입니다. 예. 낯익으신 분들도 좀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저한테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여 시집 배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이 중에서 시인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가 이건 좋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가 문제입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네. 1번 박용래, 2번 안수환, 3번 유재영, 4번 복효근, 5번 성기영. 네? 5번. 네, 맞췄군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시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성기영이라는 시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있을 텐데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원 선생님 잠깐 여기 앉으시고요. 이제 강동원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건 이제 정은미라고 하는 건데 우리 평론가시거든요. 말이 장황할 것 같은데 짧게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죠, 짧게 하는 게. 네. 사실 저는 한시 전공자가 아니라 사실 저는 현대시 전공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 한시를 그 중에서도 정은미라는 걸 갖다 저보고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딴 건 몰라도 관문론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문론을 벌써 이미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은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대상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시어라든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시들이 그 시어들인데요. 그게 아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미라든지 또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걸 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시에서 얘기하는 그냥 아주 인습화된 그런 상징들 아니면 아주 그냥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 고전 한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갖다가 전고에서 끌어와서 이 같은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겠지만 현대시에서는 오히려 갖다가 그걸 옛날 그 의미라도 고정된 의미라도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이건 굉장히 이거는 스테레오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시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집을 보면서 윤효 선생님의 시집을 보면서 사막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막 했을 때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의미들을 그대로 살렸다면 만약에 그게 정미에 해당되겠지만, 그 윤효 선생님은 사막의 의미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유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의 미학을 뭐 어떤 형식을 담고 있고 이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사유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이고, 왜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통하고 상반상성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자장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해야 되겠죠. 예, 노자장자를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노장 사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 무용지용 사상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 폐허, 실제로 보면은 이 사막을 쓰면서도 이 사막이 단순히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막하고 제가 제일 많이 연관을 같이 있는 게 생명선이라는 시였거든요. 둘 다. 이게 두 개가 아주 묘하게 같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 사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황폐함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뭔가 푸릇푸릇하게 돋아나오는 풀이.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대관 시간이 예. 8시까지라서 예, 알겠습니다. 기억을 줘야 되거든요. 예. 나머지 말씀은 디프리장에 알겠습니다.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끝낼까요, 지금? 예, 지금 나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그 짧은 시는 서양에서도 짧은 시 별로 없습니다. 원래 시는 원래 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6시까지가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쭉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윤효 선생님 덕분에 저희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또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 힘들게 모셔놓고 시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와주셔서 감사하고, 윤효 선생님 말씀. 지금 마지막으로 윤효 선생님 한 말씀 듣고 행사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가 전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처음 보는 장면들이었고요. 제가 특히 이번 보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종강천이시더라고요. 종강하랴 성정내서 뭐 하랴 굉장히 바쁘셨다고 제가 들어서 송구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서 영탁이 형, 쭈부? 뒤로 나가셔서 직진하시다 보면 저희가 예약해놓은 지난번 동국문학상 시상식하고 했던 그 집입니다. 저희 함께 가시자고요. 함께. 예. 이따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식당으로 빨리 가시죠.